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소금을 선택을 하는 요령, 어떤 소금을 먹는 게 더 좋을까? 소금을 먹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미네랄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주 목적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의 몸에 pH를 높여주고요, 알칼리화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항산화를 시켜준다. 비타민C도 항산화를 시켜주지만은 소금도 항산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이건 항산화 실험을 한 것인데요. 정제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다. 이건 산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일염, 이 철근을 이 물 속에다 넣어놨거든요. 이게 다 소금물을 타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죽염으로 만들어 가니까 산화가 덜 되더라. 훨씬 덜 되더라. 소금은 항산화 능력이 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용액의 pH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칼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H가 높은 소금을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소금의 종류는요, 천일염, 죽염, 용융소금 이렇게 했고요. 천일염이나 죽염은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 깔끔하게 녹습니다. 그런데 MgO, 산화마그네슘, 산화칼슘, 이것은 물에 들어가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물속에 그대로 안 녹는 하얀 것이 남아있다. 이것들은 물에 들어와서 pH를 높이는, 즉 알칼리화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pH 1 차이는요 10배 차이가 납니다. 수소 이온 농도 10배 차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이 높은, pH가 높은 소금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 소금들의 특징은 어떠냐? 천일염은 염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짜고 쓰고 많이 먹기가 힘들다.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염화나트륨을 몸에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래서 이 Cl2라고 하는 염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좋지 않은 점이죠. 죽염은 너무 비싸다. 왜? 9번을 구웠다가 뺐다가 구웠다가 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노동력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용융소금은요 24시간 천도시에서 녹였다가 일주일 정도 뒤에 빼냅니다. 그래서 노동력, 인건비, 연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고 이 Cl2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 있다. 죽염에 비해서 싸다. 그리고 알칼리화 돼 있기 때문에 맛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융소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 맛있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 소금을 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불순물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의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죽염이나 용융소금은 이 천일염에 비해서 거의 없다. 이 용융소금을 한번 녹여봤습니다. 뿌옇게 이렇게 안 녹는 게 보입니다. 왜 안 녹느냐라는 건데, 여기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거의 안 녹는다라는 겁니다. 이 MgO나 CaO로부터 살살 빠져나오는 물질들 때문에 알칼리도가 높아서 pH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좀 더 알칼리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몸은 먹고 있는 것, 스트레스, 약물, 기타 여러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pH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활성산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활성산소가 전자를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산성화되어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pH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네, 우리는 거의 항상 내리고만 있다. 그래서 안 내려가도록 위로 끌어올려주면 신경 전달, 근육의 수축 이완,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처 치유 속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pH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pH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그나마 좀 잘 챙겨 드시고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을 열심히 섭취를 해서 몸의 pH를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소금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정량은 얼마일까?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이 사망률을 높이는가? 이거 방송에 많이 나왔던 건데요. 간식을 주로 먹는 보시죠. 중장년층의 경우 짠 음식 섭취가 사망률을 높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바나나와 시금치 등에 많은 칼륨은 사망률을 낮춰서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생각에 싱겁게 먹거나 국물을 자제하는 등 식사 때마다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금에 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국도 웬만하면 건더기 위주, 국물은 잘 안 마시려고 하고요. 라면 같은 것도 그냥 면만 먹고 국물은 버리고.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사망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40세 이상 성인 14만 3천여 명을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균 10년 이상 추적 관찰했는데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 등에서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500mg으로 WHO 권고치보다 약간 많았지만 과도하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또 마늘과 파 등으로 양념한 김치나 된장, 간장 등 발효식품을 통해 나트륨을 주로 섭취하는 한국인 특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곡물이나 생선 등의 염장식품과 김치나 아니면 장류 등의 발효식품을 등을 통해서 나트륨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인종적 그런 생활식 습관의 차이가 서양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칼륨 섭취는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칼륨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섭취량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각각 21%, 32%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나나와 토마토, 시금치, 감자 등에 많이 함유된 칼륨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칼륨 섭취량이 WHO 권고치보다 크게 낮다며 충분한 칼륨 섭취가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좀 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그 그래프를 제가 따로 이렇게 빼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있는 건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로축은요,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로축은 뭐냐면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Q1, Q2 해서 Q5까지 있는데 Q5 위가 소금을 많이 먹은 그룹, 그 다음에 Q1 아래쪽 소금을 적게 먹은 그룹, 즉 생존율이 많이 먹은 그룹보다 적게 먹은 쪽이 생존율이 좀 더 낮더라. 지금 그래프를 봐도 적게 먹은 쪽이 생존율이 더 낮은 편이죠. 나트륨은 이런데 여러분 나트륨은 많이 드시고 계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칼륨을 따로 섭취를 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따로 먹고 있지 않다. 그냥 음식을 통해서, 과일을 통해서, 이 채소를 통해서 그렇게만 먹고 있는데 칼륨을 더 많이 먹는 사람의 경우에 훨씬 더 생존율이 높더라. 95%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적게 먹은 Q1의 경우에는 여기 아래까지 내려서 89% 수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결국요, 칼륨 섭취량도 많은 게 좀 더 좋고요, 나트륨도 좀 더 많이 먹는 게 생존율에는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소금을 얼마나 먹고 그 먹은 양이 소변으로 얼마나 배출되는가를 나타낸 건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8g, 9g 정도가 소변으로 나오고 여성의 경우에는 7g, 8g 정도 소변으로 나오는 그룹이 제일 많더라.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보면 소변 염분 농도가 약 0.8%, 0.9% 이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변으로 소금이 몇 퍼센트 농도로 나오는가, 그걸 잘 좀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하루하루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을 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게 그런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하루에 소금을 섭취한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이 혈압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루에 4g씩, 5g씩 먹을 경우에 혈압 72 정도 수준이고 위쪽 혈압이 115 정도 됩니다. 하루에 4g, 5g 이 정도 먹어서 혈압이 220보다 낮은 혈압이 되죠. 80보다 낮은 혈압이 되죠. 이거는 4g, 5g 먹으면 혈압이 낮다, 이런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루에
11g, 12g 먹을 경우에 이완기 혈압 80입니다. 즉 11g, 12g을 먹어야 이완기 혈압, 정상 혈압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축기 혈압 11g, 12g 먹으니까 130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에 120이 정상이겠죠? 130은요? 예, 그것도 정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그래프 잘 보세요. 소금의 양이 감소하면 혈압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간다. 그리고요, 소금량을 좀 더 늘려봤어요. 13g까지 늘리니까 혈압이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도 떨어지고 있죠. 이거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소변 1리터 정도 나올 경우에는 소금 10g에서 12g 정도는 먹어 주어야 정상 혈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좀 더 먹을수록 혈압 조절이 더 잘 된다. 이온 칼슘이라고 제가 제목에다 이렇게 써 두었는데요. 여러분들 칼슘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온 칼슘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칼슘은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CaCO3, 탄산이 칼슘에 붙어 있는 거, 이걸 가장 많이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탄화칼슘, CaO, 이런 형태로 된 것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위장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죠. 그래서 CaE 플러스 이런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이온 칼슘, 칼슘 이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칼슘을 먹든지 간에 먹으면 위장에 들어가서 위산하고 만나서 이온 칼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온 칼슘이 되면 이것이 흡수가 돼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혈중에서 돌아다니다가 쓰일 때 쓰이고 뼈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칼슘제를 먹어봤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이런 예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K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D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칼슘이 필요로 한 상태이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혈중의 칼슘 농도가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 칼슘이 흡수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중의 칼슘 농도는 정상인데 뼈는 왜 골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골 다공이 와 있느냐? 혈중은 정상인데 이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 몸에서 칼슘을 소모를 해야 되는 곳이 많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염증이 생겨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 있거나 상처가 나 있거나 찢어져 있는 데가 있거나 출혈이 일어나고 있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있을수록 뼈에 있는 칼슘이 자꾸 녹아 나온다. 그래서 잇몸도 내려앉는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계속 출혈을 한다. 치솔질할 때 피가 자꾸 난다. 또 몸 안에 여기저기 염증을 가지고 있다. 또 피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술, 담배를 많이 한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염증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뼛속에 칼슘이 계속 녹아 나와서 여기저기 소모가 일어나고 있고 골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혈중의 칼슘 농도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칼슘제를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염증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염증을 줄여서 못 녹아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 다시 흡수를 하기 쉬운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먹어주는 것들이 비타민 C 종류 이런 것들이죠.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항산화제를 먹어주면서 그 다음에 혈중에 pH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끌어올리는 게 이온 칼슘이라고
액체로 된, 그러니까 칼슘이 녹아 있는 상태로 되면 pH가 올라가 있는 그런 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제품 이름으로 이온 칼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것 뿐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pH가 높은 물이다, 항산화를 시켜주는 물이다, 이러한 액상 칼슘을 마시게 되면 몸에 알칼리가 공급이 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pH를 좀 더 올려줌으로 해서 항산화 능력이 올라가고 신경이 항산화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칼슘 흡수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칼슘을 흡수를 해서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칼슘이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염증을 줄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제 영상 다른 것들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비오유키소 열심히 드시고 액상으로 된 이온 칼슘 용액을 잘 마셔보시면 칼슘이 훨씬 더 잘 채워집니다. 비타민C를 먹었는데 가스가 너무 많이 찬다 이런 분들은 소금을 늘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스가 많이 줄어든다. 이거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방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귀가 정말 많이 나온다 하는데 저는 메가도스로 6,000 이상 먹어도 방귀가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평소에 방귀를 잘 안 뀌는 편인데 혹시 방귀가 나오지 않으면 효과가 덜하거나 몸이 남들보다 약한 편인 건지 궁금합니다. 자, 방귀가 왜 안 나오냐? 방귀가 안 나오면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요. 자, 우선은 방귀 왜 나오냐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고 그 먹은 음식물이 어떻게 사라지느냐라는 건데요. 사라지는 방법 어떻게 사라진 건가요? 변 요만큼 나왔고 나머지 이만큼은 어디 갔냐 이거죠. 다 내 몸에 에너지, 전기, 전자, 힘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걸 다 쓰고 나오는 부산물이 뭐냐면 가스입니다. 그 가스가 이산화탄소 가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가스는 이 폐를 통해서 계속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 쉴 때 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먹은 게 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이 아래로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래로는 일부가 나가는 거고요. 전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안 먹다가 비타민C를 먹었더니 갑자기 가스가 엄청 많이 생기더라. 이 가스가 막 아래로도 나오고 막 위로도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안 먹었을 때는 안 생겼는데 먹어서 생겼다는 이야기는 비타민C를 먹었더니 내가 먹은 음식물이 가스화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먹은 음식물이 대사가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에너지 생산 능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살짝 체온도 올라갑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대사 속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대사성 증후군이다. 대사 문제로 온갖 질병이 생겨가지고 온갖 질병을 잘 원인을 모르니까 대사성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비타민C가 들어갔더니 이 대사가 너무 잘 되더라. 그래서 가스가 이만큼 발생하더라. 근데 그게 예전에는 덜 생겼지만 비타민C 먹고 나니까 엄청 생겼는데 이 가스가 일로 나가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쌓인 겁니다. 왜 못 나갔느냐? 비타민C를 먹었는데 가스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 가스가 너무 많이 생기는데 가스가 못 나가더라 이거죠. 그런데요. 논문을 잘 뒤져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내 몸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바뀌어서 이 탄산이 적혈구에 붙어서 운반이 돼가지고 폐에서 다시 이산화탄소 가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때 염소, 소금에 들어있는 염소가 적혈구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가스를 붙였다 띄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결론 뭐냐? 비타민C 먹고 가스가 엄청 생겼는데 이 몸이 그 가스를 잘 빼내지 못했다. 왜? 가스 발생량이 증가했는데 소금의 양, 염소의 양도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가스가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괜찮아지더라. 이 이야기는 소금이 비타민C를 먹으면서 소금이 좀 더 들어가서 몸에 충족이 되어지니까 가스를 빼내는 능력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해도 빼내는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가스가 몸에 안 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 6g을 계속 1년 동안 먹다가 9g, 10g으로 또 늘리잖아요. 또 가스가 증가합니다. 소금이 또 발생되는 가스 양에 비해서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가 많이 찬다. 비타민C를 먹었는데 가스가 너무 많이 찬다. 이런 분들은 소금을 늘려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스가 많이 줄어든다. 이거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드시고 가스 차시는 분, 내 몸에 소금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비타민C를 먹였을 때 거의 90% 이상이 비타민C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찬다 이겁니다. 그 경험을 다 한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결국 여러분들 모두 소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소금을 너무 긴 시간 동안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산이 부족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기타 각종 질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약국의 선생님이나 방송에서나 기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저염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또 병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소금이 빠진 무염에 가까운 수준의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은 우리 몸속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또 혈관을 통해서 소금을 넣어주는 링거 이런 것을 하고 있을까요? 참 묘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로 병원에서 하는 요법은 뭐냐면 억누른다, 짓누른다, 항생을 시킨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을 먹이면 몸이 자꾸 활성화가 되니까 항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물과 소금하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방법이 항생을 해서 몸을 좀 더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주사를 넣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항생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염, 무염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병원에 있을 때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몸속에 들어있는 물은 항상 0.9% 정도 대략 0.9%라고 하겠습니다. 그 농도로 소금의 농도를 맞추고 있다. 그걸 내 몸이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소금을 다소 먹지 않아도 소금을 좀 더 과하게 먹어도 내 몸속의 소금 농도는 항상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긴 기간 동안 소금을 너무 많이 먹거나 소금을 너무 안 먹게 되면 부족하거나 과하게 돼서 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심장 맥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막 뜁니다. 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소금을 너무 긴 시간 동안 안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위산이 부족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 체온이 식어서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불면을 초래한다. 기타 각종 질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 조절이 안 돼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소금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이 소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은 절대 부족하도록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잘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소금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요. 얼마나 먹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일정한 양을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비타민C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영양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량
용량 정도는 뭐 정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서 알려드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잡느냐라는 건데요. 소변의 염분 농도를 이 염도계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받아서 얘를 담가 보면 그 숫자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숫자가 0.9% 정도 되도록 소금을 먹어주면 되는데 염분 농도가 0.9%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음식에 소금을 좀 더 넣어서 드시고 또 올라가면 줄여서 드시고 그 범위가 0.8에서 1.3%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자, 그리고요 1.3%보다 더 올라간 1.5, 1.6이 되어도 됩니다.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많이 먹으면 소금이 소변으로 자꾸 나가버리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은 0.9%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좀 곤란하다. 좀 더 채워서 먹는 것이 좋다. 아무리 먹어도 음식에 넣어서 먹어도 연구가 잘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또 마시는 것도 하셔도 좋고요. 그래도 0.9%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물에 소금을 타가지고 하루 종일 물 대신 소금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먹어야 되는 양은 소변의 염분 농도를 측정을 하면서 먹으면 된다. 저염식을 해라 무염식을 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소금을 먹을 것인가 라는 건데요. 가장 괜찮은 소금 즉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용융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먹을 수가 있고 필요한 양을 먹기가 굉장히 쉬운 소금이 바로 용융 소금입니다. 다른 소금은 간수라고 하는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맛이 쓰고 너무 짜고 이렇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소금을 먹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수를 완전히 뺀 소금이 바로 용융 소금이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미네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미네랄의 종류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 MSM, 요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49세인데 평생 저염식 했습니다. 4개월 전에 저염식 끊고 된장찌개 많이 먹고 소금 물만 마셔요. 몸이 신비하게 바뀌었어요. 두통, 근육통 완전 없어져 버렸어요. 소금물 카무카무 믹스해서 마셔요. 대박 났네요, 이분. 그죠? 음식 끊었다. 이것만 해도 대박인 겁니다. 소금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두통, 근육통, 소금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겁니다. 이분은 소금을 너무 적게 드셨다. 평생을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몸에는 소금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를 하면요. 맨날 정상입니다. 혈중 소금 농도는 몸에서 맞추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중은 맞추어주고 기타 나머지 각 조직과 장기에 소금의 양이 점점 줄어간다. 그렇게 되면요. 몸에서 가스가 잘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위산이 잘 분비되어지지 않습니다. 먹었던 음식물이 녹아야 소화가 되는데 소화가 거의 안 되고 있었다. 저분은. 그래서 저렇게 저염식 하시는 분은 체중이 줍니다.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혈압, 분명히 저혈압입니다. 이대로 아주 높은 혈압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산이 적게 나오는 저산증,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체온, 이런 것들을 동반한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몸은 힘이 없고 손발은 차갑고 이런 일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위산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졌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거죠. 분해 안 된 물질들이 흡수되어져서 염증을 일으키는 일들을 막아주고 있다. 그래서 좋아지시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종합검진 받았는데 마지막 의사 상담에 혈압이 142 정도 되었는데 이 수치 가지고는 고혈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염분 수치를 줄이라고 말하는 것 듣고 이분도 별로 믿음이 안 가는 의사구나라고 나름 판단하. 그렇죠. 무조건 염분 줄이는 거는 위험하죠. 하루 15g을 나누어서 소금을 물에 타서 맹물 마시지 말고 소금 물만 마시세요. 놀라워요. 지금은 맹물이 몸에 걸리더라고요. 맹물은 몸을 차갑게 한대요. 몸에 100가지나 다 좋아요. 나이살도 저절로 빠져요.
근육은 그대로고요. 신비해요. 소금. 속이 체하거나 불편하거나 술 먹은 다음날 소금을 짭짤하게 한 컵 드세요. 약 필요 없어요. 싹 다 나요. 설사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장에 나쁜 균이 소금으로 인해 죽어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답을 적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많이도 먹어보고 적게도 먹어보고 그러면 알 수 있거든요. 소금은요, 우리 몸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물질 중에 하나고, 그래서 병원 가면 링거로 소금물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물만큼이나 중요한 게 소금이다.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고요. 그런데 절대로 과하면 또 안 됩니다. 적절한 양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짜게 먹어도 안 되고 싱겁게 먹어도 안 되고 굉장히 나의 주관적인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기준이 뭐냐면은 나의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면 적절하다. 그렇게 나오도록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일반적인 소금으로 많이 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염소가 과잉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맛도 많이 나고요. 너무 그래서 짭니다. 그래서 많이라고 하는 게 어렵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몸이 또 나빠진다. 예전에 소금을 먹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그 과잉으로 들어있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염소를 싹 뺀 대표적으로 가장 좋은 소금은 용융소금입니다. 염분을 저염식으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꼭 소금을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2년간 소화불량으로 살이 14kg가 빠지고 먹어도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 기력이 없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비타민 식후 5000ml 깨물어서 따뜻한 물에 먹고 3일 만에 소화가 한결 편하게 되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3주째인데 몸이 영양이 흡수되는지 살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회복될 수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비타민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지금은 식후 5000ml, 간식 후 2000ml, 저녁에 자기 전에 한 알 입에 물고 침과 함께 녹여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음식이 위에서 정체되어 있어 두통까지 왔었는데 비타민을 먹으니 두통도 사라지고 소화 흡수도 잘 되니 몸에 기운도 나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 너무 힘들었던 거죠. 2년간 소화불량 그리고 직장까지 그만두었다. 비타민C 5000ml 먹은 지 3일 만에 편해지기 시작하더라. 이렇습니다. 크게 뭘 한 것도 아니고 비타민C를 먹었을 뿐인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비타민C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비타민C는 위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분이 먹은 음식물 속에 소금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산, 수소이온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비타민C를 통해서 그걸 공급을 해주니까 위산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타민C는 이렇게 우리의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음식을 녹이는 데 이용되어지는 이 위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꼭 나와야 되는데 위산이 적게 나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분은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거죠. 2년 동안 병원 많이 다녀왔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위와 관련되어져 있는 약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산제, 위산분비 억제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 소화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좀 전에 말했던 이런 약들 속에 위산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위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위산이라고 하는 약이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보기에는 어렵다. 내 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위산이 잘 나오도록 해야 된다. 나오는 게 안 되면 바깥에서 위산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결론인데요. 이걸 아무데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소금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 원인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게 위장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4년째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분은 아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비타민C를 깨물어서 녹여서 먹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어떤 분이 여기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비타민C 녹여 먹는다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 치아에 좋지 않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엄연히 산성을 띠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알약이면 그냥 물 드시고 삼키거나
분말이면 물과 함께 가급적 빨리 삼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비타민C 알로 된 거요 씹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제약회사에서요 위산을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위산이 약으로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위장병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거 비타민C랑 소금이 같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네? 특히 위가 굳었다, 마비됐다, 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요 비타민C와 소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역류성 식도염 약을 먹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식도가 염증이 생겨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알약을 넘기다 보면 걸리니까 알약을 겁내하겠죠.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가루를 또 먹는 셈이 되는데 가루도 또 내려가면서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편한 걸 드셔보셔야 되는데요. 가루를 먹고 물로 넘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물에다가 비타민C를 녹여가지고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자극은 어느 것이 더 세게 올까라는 거죠. 물에 녹인 경우가 되면 이 물 자체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가루는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루 자체로는 자극을 안 주는데 이 가루가 식도염에 걸리게 되면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본인이 먹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도염 약을 먹더라도 비타민C는 먹어주는 게 옳죠. 소금, 비타민C, 소화효소제, 키토산 이렇게 네 가지를 같이 먹으면서 위장을 고친 뒤에 식도염이 좋아집니다. 식도염 약이라고 드시고 있는 그 약이요 정말로 식도염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그 약 이름이 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저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약들을 열심히들 먹고 있어서 위장을 더 고치지 못하고요. 위장이 안 고쳐지니까 식도염도 고치기가 어렵더라. 기능성 위장장애, 기능성 소화불량, 위장이 안 움직이는 위마비 환자에게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될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먹어주는 게 좋겠죠. 주로 이제 저런 상태를 보고 뭐 담적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위산 분비량이 적다 아니면 위산 분비가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적이 있는 상태가 되면 위산 분비가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안 되면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소화가 되기가 어려워서 소화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면 탄수화물밖에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영양 성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단백질의 경우에는 위산이 나오지 않으면 소화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위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단백질 먹어도 이제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적이라고 하는 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분처럼 위장이 안 움직이는 뭐 저분 표현으로는 위마비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그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위산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해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적이다라고 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긴 세월 동안 위장병을 못 고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위산입니다. 그런데 위산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게 이제 위염산이거든요. 근데 염산은 사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요 위산을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위산 안 만드니까 위산이 약으로 나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위장병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착안해서 이거 비타민C랑 소금이 같이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네? 비타민C와 소금이 만나면 위산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으면 자동으로 위산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드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 특히 위가 굳었다, 마비됐다, 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요 비타민C와 소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위산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단백질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소화 효소도 또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된다. 그래서 단백질 소화가 돼야 몸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비타민C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다. 꼭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염증도 많고 온몸에 멍이 많이 들던 몸이 따뜻한 소금물로 아침에 마시고 나서 비타민 고용량 먹고는 모든 것이 정상이 됐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 메가도사 한지 1년 4개월째입니다. 병원 처방약도 안 먹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3번 6시간 주기로 4알씩 12개 메가도스 중입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비타민 덕이라고 무조건 믿습니다. 염증도 많고 온몸에 멍이 많이 들던 몸이 따뜻한 소금물로 아침에 마시고 나서 비타민 고용량 먹고는 모든 것이 정상이 됐습니다. 입안이 파여지고 속도 쓰렸고 무기력했었고 늘 아팠던 몸이 체력도 좋아졌고 위장도 장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또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내 몸에 이제 수포도 안 생깁니다. 왜 이걸 이 나이 됐어야 알게 됐나 싶습니다. 야, 참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 메가도사 한지 1년 4개월째입니다. 병원 처방약도 안 먹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위장병, 10년 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진단 다 받았습니다. 지금은 소화가 제 생각에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올립니다. 염증이 있으면 공복에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린다고 하셨습니다. 썰에도 비타민C를 먹으면 위장이 더 나빠지지 않나요? 속만 쓰리 뿐이니까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속 쓰린 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후에 먹어야 되지. 굳이 공복에 비타민C를 먹고 이렇게 속 쓰리게 먹을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이분의 핵심은 뭐냐면은 1년 4개월 만에 위장병 완전히 다 고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타민C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줍니다.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는 효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위축성 위염입니다. 식사 전에 비타민 2알 먹고 있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자, 식사기 바로 전에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에 먹거나 식후에 꼭 드시기 바라고,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C 1000mg짜리 그거 사 드시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루 3번 6시간 주기로 4알씩 12개 메가도스 중입니다. 아침 못 먹을 경우 빈속에 4알 정도 먹습니다. 백신 미접종,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비타민 덕이라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메가도스 한지. 흡수 안 된 비타민 소변 배출 전에 방광에 머물면서 그 효과도 톡톡히 보는 중입니다. 특히 대장에도 좋은 더. 화장실 볼일 보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장 내에서 흡수되고 남은 게 머물면서 유해 바이러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답니다. 메가도스 하는 이유가 흡수 안 된 비타민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이게 오히려 위장이나 소장, 대장, 신장, 방광, 장기에 비타민이 머물면서 암 예방 효과도 본다고 합니다. 자, 이분 굉장히 비타민 공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소화장애로 고생한 1인입니다. 짠맛의 힘이란 오디오북 영상을 보고 소금 섭취 늘렸더니 정말로 속이 편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메가도스까지 하는 중입니다. 위장이 정말로 좋아진 것 같아요. 박사님 강의 내용에 힘찬 박수 보냅니다. 속이 쓰려도 참을만 하면 비타민C 메가도스 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위가 더 튼튼해진다. 빈속에 먹어도 되나요? 저는 속이 쓰리네요. 빈속에 먹지 마세요. 비타민C 속 쓰리면 위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하루 비타민C 6,000씩 먹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으로 아침을 굶고 있습니다. 음식 없이 2,000만 먹어도 되는지 이건 먹어봐야 알 수 있죠. 위장이 튼튼한 분은 먹어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먹으면 염증에 자극을 주어서 또 구역질이 나거나 울렁거리거나 식은땀이 흐르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제와 분말 어느 것이 좋은지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분말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먹기 편한 거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자, 비타민C 1000mg 2알씩 하루 3번 6,000, 10년 이상 메가도스 하는 중인데요. 2가지 꼭 지켜주세요. 식사랑 같이 먹는다. 평소 물 자주 마신다. 그러면 부작용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고 비타민C 하루 9,000 2달 넘게 먹고 있습니다. 처음엔 신기하게 좋아졌는데 지금은 계속 위가 쓰립니다. 변비는 처음부터 전혀 도움이 안 돼서 변비약을 따로 먹고 싶지만 위에 부담이 될까 봐 변비약은 안 먹고 있습니다. 가스라도 나오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있습니다. 비타민 당분간 끊어볼까 싶습니다. 부천 2달 넘게 먹었는데 위가 쓰리다. 이거 어떻게 드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소금은 안 드시고 비타민 C만 드신 경우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몸속에 비타민 C는 들어가고 소금이 너무 없는 몸일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위가 원래 고쳐져야 되는데 위는 안 고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소금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또 소금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적어놓은 글 중에 보면은 변비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변비는 왜 생길까요? 라는 겁니다. 변비는 변이 대장에서 딱딱해진다. 왜 변을 딱딱하게 만들었을까? 변 속에 들어있는 수분마저 내 몸이 끌어가 버린 거거든요. 자, 수분이 내 몸에 부족하니까 수분을 끌어간 겁니다. 자, 몸속에 소금이 부족하면 물을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이분 소금을 자꾸 덜 먹고 있다 보니까 몸에 물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물이 자꾸 나가요. 나가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물마저 끌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요, 소금부터 많이 드셔보세요. 그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약, 그다음에 식이섬유질,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걸 열심히 챙겨 드시면 변비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소금의 양을 늘려라. 변비이신 분들 꼭 소금의 양을 빨리 늘려라. 이게 답입니다.